어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연합장의 그림으로 목련 그림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 여당도 이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곧바로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주장님, 갤럽조사에서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30%대가 무너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특별히 영향을 준 그런 현안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영향은 한동훈 위원장과 충돌했던 바로 그 지점이겠죠. 네. 그 지점이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또 공천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이제 KBS와 대담을 녹화를 하고 7일 방송되는데 이 내용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9%인데 서울에서 26%, 인천, 경기 29%로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인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 모두 10%대 지지율입니다. 긍정 지지율입니다. 이게 가장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앞둔 것도 앞둔 것이지만 국정 운영에 이렇게 되면 동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위기 탈출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7일에 방송될 예정인 신년 대담 녹화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국가 선물 수수 의혹 입장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정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까요? 상당히 수위가 높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사과의 내용일지 아니면 해명의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야 위기의 탈출의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정당 지지율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 관심도가 많은 이제 ARS 조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만은 네. 이제 중도층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분들까지 포함하는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두 정당이 좀 팽팽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정당의 이제 실제 근본적인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양당에서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면서 어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또 야당은 정권 심판 기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이 과제를 어느 쪽이 먼저 해결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종찬 수사님, 갤럽 조사를 보면 제3지대 지지율이 미미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을 합쳐도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 이번 총선에서의 영향력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제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신당이 이번 신당에서의 결과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연 이 과반 정당이 되느냐 또는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신당이 1당이 된다든지 2당이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당선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갤럽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신당 3%, 이준석 개혁신당 3%, 6%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3분의 1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신당이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21%든 갤럽에 또는 30%든 간에 그중에서 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또는 소수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그중에 다 합해봐야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당이 줄 수 있는 화력 자체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요. 윤희용 센터장님, 네. 근데 그 여전히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은 24%로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지율까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군소 정당들이 제3지대 정당들이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성이 지역구 투표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하기보다는 싫어하는 정당을 막아줄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서 제3정당의 자리가 더욱 좁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3정당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로 정비될 수 있느냐. 그리고 초반에 유력하고 상징적인 인물들이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들을 얼마나 조기에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제3지대 정당들의 파괴력 이번 총선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리얼미터 네. 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5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당층의 마음은 그러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3분의 1의 법칙인데 일단 무당층이 뭐 어떤 조사는 24%, 어떤 조사는 30%가 되더라도 일단 그 무당층을 더 판별 분석을 해보면 방금 전에 윤희용 센터장의 설명이 나왔지만 한 3분의 1 가량은 기존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양대 정당으로 가는 것이고 또 3분의 1 정도는 에이 이번에 뭐 지지하는 정당도 없는데 투표 안 할래. 그냥 집에서 MBN 시사 스페셜 볼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나머지 이제 3분의 1 정도여야 기존의 이 정당 외에도 신당, 이준석 신당이 됐든 또는 새로운 선택이 됐든 이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작 무당층이라고 응답은 하지만 실제 투표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대략 이 어디나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미치는 파괴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센터장님, 네. 수도권 워낙 의석수가 많잖아요. 한 40% 네. 121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야 당연히 이제 수도권 승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이제 121석인데요.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3석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 85%가 넘는 것인데 거의 네. 이제 싹쓸이 상황이어서 총선의 승패는 수도권의 승패가 사실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성 의원들이 민주당 야당 의원 출신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야당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지금 현재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지난 대선 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에서 보수 정당의 우위가 또 확인된 측면들이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 초반의 유권자들의 이동이 좀 많아졌다는 점. 네. 그러면 서울에서의 또 고령화 비율이 또 높아지는 측면이어서 보수적 정서가 이전보다는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등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보수적 정서의 표출이 좀 원활해진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서울과 경기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황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 여부가 전체 선거 결과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배 주장님, 명락대전이 예고된 인천 계양을 지역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 전 장관이 32%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이게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총선까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명령대첩이라고 명령대첩. 명령대첩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러네요. 명령대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래도 더 당으로 봤을 때는 간판이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보다는 이재명 대표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 더 많은 이제 공세를 받겠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구라는 것은 이 선거 환경도 중요합니다.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민주당 초강세 지역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참 격차를 내고 당선이 돼야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영향력은 더 뿜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니 대선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총선 구도가 정부 견제론 또 정부 견제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초박빙을 펼치게 되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만큼 이재명 대표 쪽으로 다 공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이 뭐 특별한 공약이 통하는 지역은 아닐 테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겨도 한참의 격차를 내고 이기지 않는다면 그만큼 부담되는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어떤 뭐 변수가 됩니까? 특별한 변수가 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역에 더 관심을 모으게 되는 정도의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윤세 대장님, 네. 서울 마포울도 관심 지역이었는데 네. 정청래 의원 지역구잖아요. 예.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뭐 네.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 다른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은 유지하면서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권 지형이라든가 향후 어떤 관심도 이런 측면에서요.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유지하고 출마하는 경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을 이제 유지하면서 불출마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출마만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비대위원직은 유지하면서 불출마를 하는 안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것을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타협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출마를 했을 경우에 용산 대통령실과 또는 당과의 갈등이 더 고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여러 측면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흐름이 과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는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이 직접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 지역에 출마시키는 그런 이제 부각시키는 역할들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의 만약에 갈등의 또 요인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잔잔히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네.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공천에서 더욱 부각될 경우에는 당에 이제 부담이 되고 지금까지 좀 확보되어 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욱 훼손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유권자들, 또 특히 중도층, 무당층의 흡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도 당에서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을 한윤 갈등이 살아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을 이번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의 예리한 시각은 어떤 분석이세요? 이번 그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 관련해서요. 일단은 여러 논란을 뭐 봉합하자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한 겁니까? 의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도 좀 선을 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만큼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운신이 이렇게 좀 내려놓지 않으면 한 위원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은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부담을 안 져야 되는 그런 선거의 양상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윤세 대장님, 한동훈 위원장이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행보 다시 네. 지금 강조했잖아요. 예. 이게 메가시티 문제는 총선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되어서 지역의 혜택을 고조시키고자 제고하고자 하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 편입에 대해서 상당 부분 표심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곽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서울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봤을 때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저해가 된다,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부정적 시선이 충청이라든가 지방 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쪽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마 여권에서는 이 이슈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과 관련해 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보다 정치적 이득을 더 챙겼다고 보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위원장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쟁력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한 충돌 구도에서 한 위원장이 주도권을 잡느냐는 부분일 텐데 네. 1차 분기점이 바로 이 여론과 관련돼서 이제 7일 오늘 녹화한 내용이 공개되는 KBS 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김건희 위원장 관련된 부분이 해소될지 여부 또 하나는 이제 총선 주도권을 한 위원장이 가져가느냐. 방금 전에 앞 코너에 출연을 했던 이철규 이제 영입위원장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남권에 이 물갈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한 위원장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가느냐 여부, 그렇게 돼야 중도층이나 수도권 여론이나 2030 MZ세대,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에서 이탈한 응답자층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들이 이제 한 위원장 중심으로 결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여권 선대위원장 네. 인물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꼽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지역구 출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대위원장을 아주 폭넓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설과 연동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민심에 어떤 향배를 가져오고 그것이 여건에 대해서 악화시키느냐 또는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네. 긍정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본인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려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의향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민심이 좀 더 악화되는 흐름으로 신년 기자회견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으로 간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권 주류에서는 지금 중도적 성향이 강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도 지역별 선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앉힘으로써 중도층의 어떤 흡수를 또 강화하고 심판론을 좀 약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한 이후에 네. 이런저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뭐 전략공천 얘기 나오고 경기도에서 역할로 나오는데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경기도 역할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데이터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 지역이 취약하지만 한 위원장도 가장 사각지대가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네. 경기도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에 나섰지만 결국 본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2030 MZ세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과도 차별화되는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저는 한 위원장이 총선 승리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유승민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또 유승민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이준석 현상의 이 경기 지역 영향을 또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활용법도 있겠지만 공동위원장으로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경기 지역, 수도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 지역 지지율이 수치가 웬만하면 잘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활용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올라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 면접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명 후보와 비명 후보들 간의 신경전 얘기도 나옵니다. 공천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게 향후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뭐 당의 주류들이 워낙 이제 개성들이 강한 상황이고 양당이 사실은 선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결론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높게 형성된 정권 심판 기류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흡수를 해서 이번 선거에서 월등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친명과 또는 비명 간에 이런 이제 공천 잡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이탈하는 흐름들도 강화되고 한다면, 또는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도 이제 논쟁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독점할 수 있었던 정권 심판 기류가 제3정당 등 다른 세력으로 이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친명, 비명 간 공천 문제,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문제 새롭게 가닥이 잡혀갈까요? 상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과제를 남겨놓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더 갈등은 확대될 겁니다.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상징적인 이 다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지금 미해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을 남겨두고 있는 후보자들은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 해결 안 된 거는 여전히 해결 안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봉합이 되는 겁니다. 잠시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그런데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PK 유권자층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통해서
친명, 친문 통합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 돼버리면 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평가를 할 때는 이건 이율 배반적인데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 중도층이 달아날 수 있는 이유가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해결은 된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후보자들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국회에 재의결하는 걸 두고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향후 각 당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지지도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이것은 지금 오랫동안 이제 있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여야 정당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등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슈가 지금 찬성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러한 이러한 비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메시지를 하더라도 반전을 가져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치에 이제 정당 지지율 변화는 큰 없을 텐데요. 다만 이제 그 강도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여권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영향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점 봐야 됩니까? 2월은 공천입니다. 그래서 설명절을 앞두고 비례대표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등 인재 영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